안녕하십니까. 13주 1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KPRC의 특징은 아동의 적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 및 선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응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정서적, 행동적으로 향상된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검사로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선별검사로 유용합니다. 검사 실시나 채점이 용이한 편이어서 임상 장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표준화된 점수로 제공되므로 정신병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임상적 문제의 가능성을 비교적 쉽게 변별할 수 있게 됩니다. KPRC의 척도의 구성에 먼저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면 검사, 재검사의 척도는 피검사자가 KPRC의 각 문항에 일관성 있게 반응한 정도를 평가하는 정도입니다. L 척도는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행동을 부정하고 매우 바람직한 아동으로 기술하려는 보호자의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됩니다. F 척도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증상의 과정이나 우선 반응 같은 일탈된 반응 자세를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라고 합니다. 자아 탄력성에 대한 척도를 ERS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임상 척도는 언어 발달 척도, 운동 발달 척도,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 행동, 관계,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정신증에 대한 부분으로 척도를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언어 발달 척도는 언어 발달의 지체나 언어 기능상의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운동 발달 척도는 정신, 운동 기능의 협응 정도 및 속도, 신체 발달, 운동 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불안 척도는 자연 현상이나 대인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우울 척도는 우울한 기분, 자신감의 결여, 활동성 저하, 사회적 철수, 자살사고 등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신체화 척도는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 증상으로 나타내는 신체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비행 척도는 반항과 불복종,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이나 비행, 품행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과잉 행동 척도는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부주의한 측면들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가족관계 척도는 가족 내에서의 긴장감, 불화 정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가족관계 척도는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소외되고 있는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 수줍음 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정신증 척도는 상동 행동으로 부적절하고 특이한 언행, 망상과 환각, 정신병적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KRC의 실시 방법을 살펴보면 임상 장면의 경우 검사자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임상심리 수련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KPRC가 상담이나 학교 장면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성격심리, 아동발달, 심리측정 평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안내서에 포함된 검사의 구성과 제작 과정, 실시, 채점, 해석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KPRC는 아동과 매우 친숙한 어른이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정보 제공자는 아동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동의 아버지나 아동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도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피검자는 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아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각 문항을 읽고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이 보호자에게 대신 검사 문항을 읽어주거나 보호자의 응답표로 응답지에 표시를 해줄 수 있으나 이 경우 제3자는 보호자의 답변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겠죠. 또한 검사의 실시 과정을 검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PRC의 검사의 활용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최초 면담 과정에서 활용되는데요. 아동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그리고 현실 접촉 영역에 있어서 아동의 현재 위치를 표준 점수로 나타내어 주므로 우리가 적합한지 중점적이고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대략적인 진단적 윤곽을 형성하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 설정에 용이하도록 쓰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친으로부터 얻어지는 각각의 프로파일은 아동의 현재 문제, 전망과 이해에 대한 부모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므로 아동의 실정에 맞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후 검사 결과에 대한 비교하고 치료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검사는 우리 교재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은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 상태에 대한 세분화된 인식이 부족하고 설령 이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성인에 비해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적 유창성이 발달하기 이전의 11살 이하의 아동에게는 그림은 자신의 태도, 소망,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 됩니다. 그림을 심리학적 평가 도구로 사용한 최초의 심리학자는 굿 이너프로 1926년에 그림을 통해서 아동의 지능을 평가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림의 투사적 특성에 관심을 가져서 그림을 개인의 충동, 불안, 갈등, 보상 욕구 등의 표상으로 보았고 그림을 체계적인 투사법 검사로 발전시킨 사람은 버크로 1948년에 집, 나무, 사람 검사 HTP라고 하는데요. HTP 검사를 개발하였고 벅스가 BUCK 벅이 집, 나무, 사람을 소재로 삼으면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이 누구나 친숙하고 쉽게 그릴 수 있으며 무의식적 측면을 반영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사법은 그림 검사의 기본 가정은 그림이 바로 역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프로이드가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정신 결정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성 과조가 검사라는 것은 번스와 카우프만이 발전시킨 기법인데요. 아동과 자아 개념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공감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족이므로 아동의 문제는 가족과 분리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동이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가족이므로 KFD를 통해 아동이 가족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가족 관계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검사 실시에 대한 절차는 A4 용지 5매, HB 연필 2개, 지우개 1개를 준비해서 집, 나무, 인물화, 가족화 등을 차례로 마음대로 그리도록 피검자에게 용지 1장씩을 줍니다. HTP가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소요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전체 그림 그리기가 끝나면 반드시 자유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 검사 실시 순서를 우리 교재 표 3-8에서 이렇게 도표로 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검사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 그림은 상징적 의미의 자화상과 관련하여 환상, 자아, 현실, 접촉, 접근성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에 대한 태도나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반영하며 가정생활과 가족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2가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출입문은 외부 현실,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출입문이 없으면 무관심, 고립, 위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창문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창문이 많이 있으면 의존적 경향성을 보입니다. 지붕, 상상력, 환상, 생각, 내적 공상 활동을 시사하고 벽은 외적인 위험에 대한 자아 강도와 통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굴뚝은 가정의 심리적 따뜻함과 온기 등을 상징하고 가족의 분위기, 가족관계 등을 시사합니다. 연기는 가정에 대한 공격적 감정, 분노와 관계, 가정 내의 정서적인 갈등을 시사합니다. 기저선은 현실과 접촉 정도를 반영, 염려와 불안정감을 시사하게 됩니다. 나무 그림은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자아의 측정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신체상 자아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이며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이 투사됩니다. 심리 치료의 결과로 펄슨 그림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무 그림은 재검사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의식적인 자기상, 몸통은 자아 강도, 자기 개념, 뿌리는 성격적 안정성, 또 뿌리를 강조하는 경향은 현실과 접촉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연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지수는 대인관계 폭, 타인과의 접촉이나 환경으로부터 만족과 성취를 얻는 데 필요한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자원이나 대처 능력이 됩니다. 옹이, 상처, 이런 부분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적인 사건이나 자아의 상처, 위치가 아래일수록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많고, 그런 표현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나무 나이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사회적, 성적 성숙에 투사되고, 줄기, 잎,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림은 충동적, 공격적, 공상적 이런 부분으로 나무의 빈약한 나무, 열매를 강조한 나무, 바닥에 있는 나무, 옹이를 강조한 나무, 이렇게 나무 그림 사례가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person, 사람에 대한 해석은 사람 그림은 자아상, 이상적인 자기, 중요한 타인, 부모, 배우자, 애착 대상에 대한 피검자 자신의 지각이나 투사 등과 같은 피검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검자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의식 수준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성적 정체감의 혼란이나 갈등, 이성의 부모에게 강하게 의존하거나 애착 가능성이 큰 경우, 반대성을 먼저 그리고 싶고, 또 머리는 지적 활동과 공상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충동과 정서를 통제하고 사회화된 욕구, 의사소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는 인지 능력, 지적 능력, 공상 활동과 관련 있고,
지나치게 크게 그리면 자기과시, 과잉보호 욕구,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을 강조하면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예민성, 경계심의 경향, 눈은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 민감성, 불안, 공격성, 죄책감 등에 관련이 있고 지나치게 크면 편집적 관계망상, 지나치게 작으면 내향적 경향, 귀는 정서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이고 강조하는 경우는 비판에 대한 지나친 예민성, 피해 및 관계망상, 환청이 있는 경우 코는 남성 성기의 상징, 권력 의지라고 합니다. 입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으며 지나친 강조는 퇴행적이고 오존적인 미숙한 상태, 구승기의 갈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목은 지적 통제와 초자아 충동 간의 연결 방식으로 강조하고 두꺼운 경우 융통성의 부족, 어깨, 신체적 힘에 대한 욕구의 표현 책임감입니다. 손은 환경에 대한 접촉, 손가락이 정교하면 좋은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팔은 환경 또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팔을 그리지 않거나 뒤로 하고 있으면 대인관계 어려움과 무기력감을 시사합니다. 다리는 현실 상황에서 지탱할 수 있는 안정감 또는 불안정감을 시사하고 발은 자율성과 관련된 것으로 운동성, 기민성, 공격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성과 가족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중요성은 그림의 크기나 위치로 표현이 되므로 가족화에서 누구를 가장 크게 그렸고 누구를 아동 자신과 가장 가깝게 그렸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가까움은 KDF에서 근접성으로 표현하는데요. 아동은 대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의 옆에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까움을 의미하기보다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과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사람을 크게 그리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을 가장 크게 그리기도 합니다. 부모나 형제 등 특정 가족 구성원에 생략했을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자신을 그리지 않았을 경우는 낮은 자존감, 가족 소속감, 정서적 유대 부족, 또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구성원 사이에 구획을 그렸을 경우는 가족 간의 단절, 얼굴을 못 그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는 방어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물과의 갈등, 잠자는 것,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림, 이런 것들은 우울과 힘든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SCT라고도 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해서 검사의 체계화가 구비되어 있는 검사가 자극이 보다 분명하고 피검자가 검사 자극 내용을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투사적 검사들에 비하면 보다 의식적 수준의 심리적 현상들이 반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완성 문장에 대한 반응만으로 형식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형식적 특성은 반응하는 시간, 단어수, 표현의 정확성, 질, 수식어구, 단순성, 강박성, 장황성 등이 있으며 내용 특성은 정서, 강도, 소극성, 상징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0개에서 60개의 문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한 것이라고 해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임상가라면 문장의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미묘한 뉘앙스를 통하여 피검자 성격의 완전하고도 복잡한 패턴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와 같은 투사적 기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자의 경험과 통찰, 이해가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지시를 이해하고 문항을 읽어서 짧은 글을 만들어 표현할 정도의 지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균 하 이상의
지능을 요한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검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화 이상의 지능을 요하고요. 검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내담자가 답을 쓴다든지 내담자가 말로 응답하면서 검사자가 그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장점을 살펴보면 반응을 자유롭게 하고 피검자는 예, 아니요, 모릅니다 식으로 단정적으로 답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을 피검사자가 뚜렷하게 의식하기 어려우므로 비교적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비록 검사의 목적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좋은 답이고 무엇이 나쁜 답일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른 투사법 검사보다는 비교적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뜻으로 표준화 성격 검사보다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임상 심리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집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노력에 비해 경제적이고 다른 투사법보다 시행, 채점,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이 검사에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고 여러 특수 상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 문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아동용 투사적 성격 검사를 살펴보면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의 원판은 벨락이 3세에서 10세의 아동들에게 실시하기 위해서 제작한 아동용 투사적 성격 검사입니다. CAT는 아동이 주요한 인물이나 충동에 대해서 대응해 반응해 나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구강기적 문제, 형제 간의 경쟁, 부모에 대한 태도, 부부로서의 부모 상호 관계 혹은 부모가 한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데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아동의 반응 내용에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성장 과정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투사시킨 검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아동의 생활에 익숙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아동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문화 배경, 성장 환경, 성장 양식 이런 것들이 달리하는 부분이 문화권 아동들에게 부족한 면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K-CAT 그래서 한국 아동에게 맞게 수정이 돼서 코리아 K가 앞에 붙습니다. 실시하는 방법 유의점을 살펴보면 라포, 신뢰감을 충분히 형성한 후 지금부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놀이를 해볼 거야. 그림을 보여줄 테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여기 나온 동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보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될까? 등장인물의 행동, 감정과 상황, 진행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게 되고 지시할 때는 피검자의 연령, 지적 수준, 성격 혹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반응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가끔 칭찬을 하거나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자의 다양한 질문에 아동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대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암시를 주어 대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말하는 것은 가능한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녹음기는 아동을 긴장시켜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판별 내용이라고 해서 도판 11가지가 우리 교재 203페이지에 KCAT 도판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판 1부터 11까지 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판 1은 음식이 들어있는 큰 쟁반이 놓인 밥상에 병아리들이 둘러 앉아있는 한쪽에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큰 닭이 서 있는 그림이고, 도판 11은 교실 안에 있는 원숭이들 중 두 마리는 책상에 앉아있고 가운데 원숭이는 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